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가금류 사육 농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대 닭산지인 포천시는 새해부터 AI로 신음하고 있고요. 화성시와 평택시도 양선 판정이 나왔습니다. 올림픽과 설을 코앞에 두고 걱정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4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학생 인권, 교권 침해 사건 등을 전담합니다. 물론 법으로 다퉈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변호사 배치가 학교 내에서 피해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 퓨처링 호프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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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매정하게도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올림픽도 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 가금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가금류 농가들은 얼마나 속이 탈까요? 해결책은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도 역시 지난해처럼 이 겨울철에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좀 지난해보다는 좀 약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기미가 보이나요? 네. 일단은 이번 AI가 뭐 더 심각하다 아니면 덜하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농림부와 각 지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이제 현재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의사들은 현장에서 어떤 폐사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동 제한에 걸리고 또 만약에 현장에 이제 방문했을 경우에는 이제 7일 이상 이제 다른 데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동 제한을 당하는데 수의사도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농장의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폐사체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건 못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민간과 이제 관과 이제 협력 부분이 이렇게 아직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농장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오며 가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농장 주들과도 얘기를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농장에서 어떻게 소독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오며 가며 보셨을 텐데. 화성하고 평택 등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고 강원도 평창군도 2월 1일부터 상시 소독에 나서는데요. 이번에 AI가 그 AI 바이러스 자체가 좀 심각한 건지 아니면 계절마다 겪는 일반적인 수준인 건지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일단은 학자분들이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보다는 이제 한국 자체가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인접 국가고, 중국, 베트남 등은 항상 상대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국에서 이제 철새 이동 경로로 한국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매년 겪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옆집에,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 한 100명이 살고 있는데 저희 혼자만 이제 매 겨울에 백신을 맞고 한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들도 평소에 관리가 잘 된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라면은 이게 관리가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겨울철 새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 국제 전문가들도 보기에는 한국은 어차피 중국이나 이런 인접 국가 때문에 계속 철새 유입을 막을 수 없는 한 농가에서 아무리 이제 소독을 열심히 하고 차단 방역이라는 이제 수준으로 하더라도 그 차단 방역 혹은 이동 제한 저희가 쓸 수 있는 툴은 현재까지 2가지밖에 없는데요. 이걸로는 다 방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대응과 평소에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밖에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빨리 살처분을 하고 차단 방역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온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바이러스는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을 하고요. 사람도 막는다고는 하지만 그 검사 양성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오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새들도 여기저기 오다니고요. 그러면 살처분 효과가 실제로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살처분이라는 이제 방법이 아주 고전적이고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쓰는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한 통제 수단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책은 일단은 이제 아주 고전적이죠. 한마디로 이제 사과에 이제 벌레 먹은 부분을 빨리 깎아내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이제 빠르고 좋은 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비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닭 한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비용을 한 10,000원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과 보완책으로 이제 백신을 들 수 있는데, 백신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백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백신을 이용해서 이제 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인데, 이런 정책은 한 마리를 살리는데 한 2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제 방법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해마다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에 살처분하는데 10,000원, 백신은 200원이 들어간다고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은 뭔가 네네.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후속 조치로 잇따르긴 하지만 이게 해마다 발생하니까요. 계속 농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목소리도 적지 않고요. 농장에서는 대체로 뭐라고 하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농장과 이제 정부가 이제 서로 이제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구도로 계속 전개가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부가 어쨌든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에 좀 더 가깝게 그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런 대안을 더 제시를 해주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정부에 있는 그 분들도 현장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하고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전문가시지만 이제 현장의 전문적인 그런 소견을 더 가지시려면 이를테면 이제 한 5년 이상 이제 AI 백신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순환보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그 수의학적인 전문적인 시각과 행정적인 시각이 좀 더 일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민간인들과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연계 방안 같은 게 더 마련되면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그 회장님 포함해서 수의사들이 농장에 가면은 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하나요? 저희는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농장의 차단 방역을 다 관리하고 담당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그 조리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에 대한 건 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동선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부터 모든 이제 위생과 이제 방역에 대한 걸 다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워낙
강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농장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나요? 예, 그럼요. 농장들도 뭐 한번 겪었던 농장은 특히나 그거에 대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죠. 예, 그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농장 운영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험상 아는 것이지 실제로 뭐 질병이라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 개인적으로 소독제를 구입해서 뿌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백신 우리나라에서도 좀 들여와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백신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긴급 백신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했고, 예. 그걸 위해서 이제 항원뱅크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정책이 이제 국내 처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그 계획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은 전문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구 인력도 우수하고 이제 저희가 저병원성 AI에 대해서는 계속 생산을 하고 접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뭐 거의 세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만 제대로 올바르게 수립이 되면 이제 이런 수행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그 가금류 살처분보다 나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은데요. 예. 백신이 이제 더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닭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 이제 계속 이런 AI가 온다고 한다면 흔히 이제 2번, 3번 발생하는 그런 위험 지역에는 미리 백신을 해놓으면 이제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긴급하게 백신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터질 곳이라면 미리미리 백신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면에서나 아니면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백신을 맞았을 때 또 다른 뭐랄까요 항체가 생겨서 다른 바이러스는 그 해당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질 않을까요? 거기서 또 화학적인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예. 백신 맞은 닭을 우리가 먹어도 상관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요. 예. 일단은 백신을 했을 때 이제 방어가 잘 되느냐 그런 질문이시라면은 AI는 방어가 상당히 잘 됩니다. 예. 그 항원형이 이제 그 HN 해서 이제 어떤 부분만 일치하면 거의 대부분 방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백신 이후에 이제 그 어떤 변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식품에 있으니 이제 먹어도 되느냐 두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백신한 개체는 전혀 먹거나 했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백신이라는 게 균을 모두 죽여서 그 주사로 찌르는 백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변이라는 것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몇 년에 걸친 기간에 계속 바이러스가 있어야지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런 건 이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 백신에 대해서 닭들이 내성이 생겨서 말이 안 듣는다면은 그것도 백신 개발 비용만 매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대비가 가능할까요? 내성 문제도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로 그 경험학습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좋아지지 내성이 생기는 거는 이제 백신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아니니까 백신은 그런 내성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백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떠오르는데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적인 인수 공통 감염병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동물의 양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어떨까요? 예. 조류 인플루엔자도 인수 공통 전염병인데요. 예.
일단 백신에 대한 좀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 백신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는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 또 이런 국가에서 백신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백신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사람 감염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알려진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중국은 H7N9에 대한 백신을 추가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이후로 현재까지 사람 감염이 올해는 2건밖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바이러스를 좀 줄이는 것이 역시 사람에게 오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예, 맞습니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항원뱅크 도입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예. 그것도 이제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그 주변에만 백신을 하자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이제 한 발짝 앞서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예방 백신을 도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그 세계 농림부인 FAO에 이제 정책 자문을 하시는 그 레스 심스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작년 7월에 한국을 방문을 하셨고요. 예. 이분 시각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위치상 이제 계속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백신을 하는 게 아주 선제적일 것이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사회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백신을 어차피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도 예방적으로 뭐 그게 전국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뭐 경기도 일부라든지 아니면은 자주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일부 먼저 도입을 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특징, 백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엘리어스가 부르는 More Than Words Can Say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소식 먼저 들어보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김대환 보건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알루미늄 냄비 관련해서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네. 관련 실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식품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등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식품용 기구로 분류되는 냄비는 사용성이 간편한 알루미늄 재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일부 제시하고자 직접 음식을 조리했을 경우 알루미늄이 녹아 나오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알루미늄 제품의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양은 냄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양은 냄비 우리가 라면 끓일 때도 쓰고 뭐 찌개 끓일 때도 아주 편리하게 쓰는 건데 실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음식에 그 제품의 알루미늄이 녹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험 결과 식품으로 알루미늄이 일부 녹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치찌개와 같이 산도와 염도가 높은 식품, 즉 시고 짠 음식에서 알루미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냄비에다 끓이는 국이나 찌개가 대부분 짠 음식이 많기 때문에 더 걱정이긴 한데요.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식품으로 녹아나온 알루미늄 양이 바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조리기구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루미늄이 녹아나오기 쉬운 성질의 곡물류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됩니다. 알루미늄이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품 등을 통해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뼈나 간, 심장 등에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루미늄 냄비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요리를 하면 덜 피해를 볼까요? 우선 쓰고 있는 냄비의 표면 재질이 알루미늄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루미늄 냄비는 일반적으로 황색으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표면 가공 과정에 따라서 은색이나 검정색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알루미늄 냄비라면 산도가 높은 음식의 조리를 피하시고 요리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식사 후 남는 음식을 그대로 냄비에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음식을 보관하실 때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찌그러지거나 표면이 벗겨진 냄비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양은 냄비, 알루미늄 냄비요.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가 더 좀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그 양이 바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평소에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김대환 보건연구사였습니다. 조지 에즈라가 부르는 파라다이스 듣고요. 잠시 뒤 경기도 소식은 방금 들어봤고요. 인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택시를 줄이는 거는 또 다른 택시를 위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져야 그걸 합당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기사들은. 근데 요즘 택시 기사들 그렇게 젊은 분들이 없어요. 활력으로 안 하니까. 그나마 이제 저처럼 50대 초반, 지금 현재로는 연령 제한이 회사마다 70대도 쓰고 거진 계약직이라고 보면 되죠. 1년 계약직 이런 식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그래도 있구나. 자꾸 1년씩 연장이 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운전을 30년, 40년, 50년 하시는 분들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벌이 할 게 없어요. 줄이겠다고 하면 7, 80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운전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놓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택시를 줄인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택시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남바값만. 기사분들은 그게 이제 퇴직금이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건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럼 그 남바를 어떤 식으로 그 기사분을 대우를 하면서 그 대안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정책만 계속 무성해지는 거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없어. 책상 위에서만 머리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서울에서 택시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택시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법인 택시 회사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또 택시 수를 줄이게 되면은 결국 나이가 많은 기사들부터 아무래도 해고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고를 당하는 분들을 추후에 어떤 일자리로서 이분들의 노후를 또 보장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염두를 해둔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탁상 공론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문제 뭔가 그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쯤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택시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까지 짚어보는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기사님께는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도 하시고요. 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을 들어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굉장히 뜨거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평가전이었는데요. 인천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남북 단일팀과 세계 랭킹 5위인 스웨덴과의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중계를 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북한 선수 4명이 포함된 22명의 남북 단일팀은 파란색 바탕에 한반도기가 그려진 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강호 스웨덴을 맞아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평가전이 열린 선악국제빙상경기장 내 2,900여 석의 전 좌석은 판매 이틀 만에 매진돼 이번 평가전 경기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입추의 여지 없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은 한반도가 그려진 작은 깃발과 막대 풍선을 들고 응원 리더의 구호에 맞춰 우리는 하나다를 목청껏 외치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의 모습도 이채로웠는데요. 남북이 하나 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큰 경기라 경남 김해에서 왔다는 관중도 만나볼 수 있었고,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나 하나라도 먼저 움직이자는 생각으로 가족들과 함께 광주에서 왔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단일팀 선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단일팀 선수들이 잘할 땐 코리아나 잘한다 등을 외치며 응원하고, 퍽을 뺏기거나 점수를 내줄 땐 괜찮다고 다독이며 선수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경기는 단일팀이 스웨덴에게 1대3으로 져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단일팀 구성이 남북 화해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낸 관중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종시에 있던 해양경찰청 본청이 올해 안에 원래 있던 자리인 인천으로 돌아온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사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되면서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청 본청도 국민안전처가 있는 세종으로 함께 이전했는데요. 해경 해체 3년여 만에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 인천 지역에선 해경본부가 바다와 거리가 먼 세종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많아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인천에 해경본청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이런 요구를 반영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인천 지역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이 공약이 마침내 실현된 겁니다. 정부는 해경 인천 환원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을 정식 고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그리고 분야별 지역 단체가 모인 인천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경 인천 환원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인천광역시로 해경 본청이 돌아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해양 치안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그리고 인천해양경찰서 등 해양관계기관 3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경 본청까지 오게 되면 각 조직이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해경의 지휘, 구조, 단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서해오도 일대 해역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처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국내 1호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도전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송도 컨벤시아 일대 400만 제곱미터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이달 말 문화체육 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신청 예정 부지는 국제회의장인 송도 컨벤시아를 비롯해 호텔 5곳과 대형 쇼핑센터 8곳이 몰려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시설인 아트센터 인천도 올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국제회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내에 있는 숙박시설과 공연장, 쇼핑센터도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장 실사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정도엔 국내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이 복합지구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내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소식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조지 벤슨이 부르는 Stairway to Lov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